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인 형부 그리고 친언니와 함께 작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낮에는 화덕에서 갓 구운 피자와 파스타로 손님을 맞이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지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수제 맥주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감성적인 바로 변신하는 곳이에요. 가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서는 오래된 외국 영화가 흘러나오고 가끔 언니가 그 앞에서 통기타를 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이 드는 곳이라며 저희 가게를 좋아했죠. 이국적인 분위기 덕분에 저희 가게는 이 인근에서 꽤 유명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연인들도 많이 오고 또 인근에 회사들이 많다 보니 직장인들도 술 마시러 많이 오곤 했어요. 그 남자도 처음에는 손님으로 저희 가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직장 동료들과 함께라며 들어선 그는 첫눈에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서글서글한 눈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미소까지. 여자들이라면 대개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와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죠. 그는 가게의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일하는 직원분이세요? 아, 저희 언니네 부부랑 같이 운영해요. 엄밀히 말하자면 공동 사장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저희 형부가 이탈리아 요리학교 출신이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그럴게요. 저는 참 넉살 좋고 성격 좋은 남자구나 싶었는데요. 그 남자는 그 후로 정말 자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혼자서요. 처음에는 저녁에 맥주를 마시러 오더니 어느 날부터는 점심시간에 파스타를 먹으러 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에게 따로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사실은 저를 보러 온 거라고 하면서 제가 자기 이상형이랍니다. 저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일부러 자주 온 거라고 했죠. 그 남자가 수줍게 건넨 고백에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데다 외모, 성격, 능력,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었던 남자인데 저한테 푹 빠져서 일부러 가게에 계속 왔다고 하니까요. 저 역시도 호감이 있었고 그 후로 가게 밖에서도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저희 언니 부부와도 다 같이 어울렸고 영업시간이 끝난 가게에서 4명이서 술을 마실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다 보니 주말이 제일 바쁜데 그 남자는 주말에 가게 일을 돕겠다며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쉬라고 돌려보냈는데도 그래도 한 번씩 왔고 오면 일을 조금이라도 거들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좋고 고맙고 이런 완벽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8개월가량 만난 저희는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관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남자친구 주변에 유난히 많은 여사친들이었죠. 그의 핸드폰은 데이트 중에도 종종 울렸습니다. 회사 여직원, 대학 동기 등 그에게 스스럼 없이 연락하는 여사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을 맞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의 핸드폰에 한은정 대리라는 이름이 뜨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리님. 네,
네. 그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으로 가서 한참이나 통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자리 비워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이냐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는 거냐니까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저번에 얘기했던 그 카페 이름이 뭐냐고 묻더라고. 자기 약혼남이랑 간다고.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친한 직장 동료끼리 알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늦은 저녁에 굳이 이런 전화를 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남자친구 주변에 스스럼 없이 연락하는 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도 좀 예민해진 거죠.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 남친이 묻더라고요. 왜 자기야? 근데 자기 진짜 여사친들 많은 것 같아. 뭘 많아. 그리고 지금 전화 온 건 여사친도 아니고 직장 동료라니까. 하여튼 친하니까 회사 밖에서까지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그러는 거잖아. 많이 친한가 봐. 안 친해. 그냥 같은 팀이라서 가끔 다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그러는 거지. 안 친한데 회사 밖에서 그것도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한다고? 그렇게 개인적인 용무로? 제 말에 남친은 웃으며 눈을 흘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질투의 화신이야? 그래, 나 질투 많아. 그리고 자기가 너무 여사친이 많은 것도 솔직히 신경 쓰여. 쿨한 척했지만 솔직히 나 거슬릴 때 많단 말이야. 방금 그 전화도 그래. 굳이 주말 저녁에 전화해서 물어볼 일이야? 차라리 카톡을 하던가. 결국 제가 서운함을 터뜨리자 그는 웃으며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으이그 바보야. 완전 질투쟁이네.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고 그래. 세상 천지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눈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인데. 나는 다른 여자들은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그냥 회사 사람,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나한테는 자기만 여자로 보여. 그걸 자기가 몰라? 남자친구가 달래줘도 저는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알겠어. 생각해보니 자기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자기가 정 신경 쓰이고 불안하다면 앞으로 내가 더 조심할게. 자기 신경 쓰이게 만들어서 미안해. 서운함을 토로하는 제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달래주고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생각을 달리 먹기로 했죠. 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보다. 너무 못나게 굴었나 보다 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회사와 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려 몇몇 개의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그중 저희가 점찍 얻은 곳은 남친의 회사와 저희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26평이라 평수도 적당하고 지어진 지 조금 오래되었지만 주변 인프라도 좋고 가격도 괜찮았죠. 아파트 앞 부동산에 얘기를 하고 몇 개의 매물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금매로 나온 집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죠.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그 집은 세를 줬는데 현재는 월세 세입자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급하게 정리를 하고 외국으로 가야 해서 다른 곳보다 시세를 훨씬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렇게 싸다면 저희 입장에선 놓치기 아까운 매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바로 집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는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분명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미리 전화를 해놓았고 집주인분도 세입자분들과 얘기가 되었으니 편하게 구경하시라 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 세입자분들이 문을 잘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집에 없나 했는데 안에서 아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하고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누르니 그제야 열어주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세입자들은 젊은 부부였고 아이도 둘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 집을 얼마나 안 치우고 사는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게다가 그 세입자 남편은 막 팔에 문신도 있고 인상도 험악했어요. 저희가 집 구경하는 걸 엄청 기분 나쁘게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남친과 저도 그 시선이 따가울 정도로요. 불만이 정말 많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집을 보러 온 거니까 조용히 집을 구경했어요. 집이 좀 지저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분 인테리어하고 고치고 나면 괜찮겠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뷰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 집이 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세입자는 다른 방에서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가만 들어보니 자기들이 이 집 산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았냐, 왜 다른 사람들한테 집을 팔려고 하느냐며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있는데 그런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과 저도 좀 불편한 기분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구경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집을 다 보고 잘 봤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대꾸도 않고 저희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자분한테 다시 들어보니 저 사람들은 저 집에 더 살고 싶어 하고 자기들이 대출을 어떻게든 내서 저 집을 사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대출이 잘 안 나왔고 집을 살 여건이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라도 집을 팔려고 했고 저희가 보러 온 건데 그 세입자들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판다고 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집을 사고 싶으면 돈을 줘야지 집주인이 그걸 계속 기다려주고 있겠나요? 집주인도 급해서 급매로 팔려고 하는 건데요. 그 세입자들 생각이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그건 세입자와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지 저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 상관 있겠나 싶었고 저희는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집주인의 퇴거 통보에도 불응하며 못 나간다고 난동을 좀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전해 들은 저희 입장에선 좀 황당했죠. 집주인이 자기 집 팔겠다는데 그 세입자들은 끝까지 왜 그러나 싶고요. 어쨌든 나가기는 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세입자들이 마치 우리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악당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 부부 인상도 안 좋고 표정도 너무 안 좋았는데 괜히 저희한테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고 후에 이사를 들어갈 저희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마주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생각을 말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애써 그 불쾌한 기억은 지웠던 거죠. 그 계약하고 비어있는 집으로 들어간 저희는 도배를 갈고 부분적인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 가구와 소품들을 하나둘씩 신혼집에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가정가구를 하나씩 들이고 꾸미면서 그 집에서 자고 갈 때도 있었고 자주 들리기도 했습니다. 신혼집이라 생각하니 애정도 많이 붙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큼직큼직한 가정가구도 그렇지만 작고 예쁜 소품들이나 커트러리 같은 걸 사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물건들이 사라지는 거였죠. 시작은 선물 받은 컵 세트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갖다 놓았고 기억도 나는데 감쪽같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와서 자고 가는 날이 있기에 간단하게 화장을 하려고 메이크업 도구나 기초 세트를 놔두고 갔는데 그것도 몇 가지 사라진 겁니다. 분명 사사로운 것들이겠지만 저는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면 남자친구는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저보고 착각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기가 깜빡하고 안 들고 온 거겠지. 아니야, 내가 분명히 갖다 놨는데 없어졌다니까. 그럼 뭐 도둑이라도 들었을까 봐 그래? 도둑이 들어와서 컵 세트 하나, 자기 립스틱이나 로션 같은 걸 들고 나간단 말이야? 아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자기가 착각했거나 어디 다른 데 있는데 모르는 걸 거야. 자기 요즘 일하고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고 정신 없나 보다. 그런 식으로 제가 예민해서 착각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사사로운 것들이었기에 저조차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저희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채 이사를 나갔던 전 세입자들이 무의식 중에 계속 걸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인데 그 사람들이 괜히 저희한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찾아오거나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했거든요. 사실 집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전 집주인과 전 세입자들의 문제지 저희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세상에 워낙 별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히 애먼 저와 남자친구에게 불똥이 튀어서 해코지를 하려거나 괴롭히는 건 아닐까 싶은 상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반응에 저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생각에 불을 지피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가게로 출근하기 전에 신혼집에 둘 물건이 있어서 혼자 신혼집으로 들렀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향하는데 어떤 까만 옷을 입을 남자가 저희 집 근처에 있다가 계단 쪽으로 후다닥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아마 홍보 전단지나 열쇠 스티커를 몰래 문에 붙이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파트에 함부로 전단지나 광고물을 붙이면 걸리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너무 놀라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했는데 제 불안에 제대로 불을 지핀 거죠. 뒷모습밖에 못 봤지만 혹시 전 세입자는 아닐까 싶은 겁니다. 체형도 전 세입자랑 비슷했고요. 우리 집 근처에 왜 왔을까? 혹시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건 아닐까? 라는 엉뚱한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말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남자친구에게 괜히 이런 말을 또 하면 저를 너무 유난스럽고 의심병 있는 사람으로 볼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에 괜히 저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저희 언니한테만 얘기를 했는데요. 언니는 제가 착각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보고 정 찝찝하거나 누가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집에 CCTV 같은 걸 설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제가 안심할 수 있으면 된 거 아니겠냐고요. 언니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게 남자친구와 제가 한 번씩 왕래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론 결혼 전까지 빈집이잖아요. 빈집에 대한 보안상으로도 CCTV를 하나 달아두는 게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하지만 거창한 CCTV까진 그렇고 적당한 홈캠이나 설치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홈캠을 주문해 거실에서 주방이 보이는 쪽에 하나를 설치했어요. 아직 입주 전이라 가구와 짐만 덩그러니 놓인 집인데 누군가 들어온다면 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고 집은 가끔 잠깐 들르는 남자친구 말고는 당연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역시 예민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생각을 했던 그 주의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바쁜 토요일 오후였어요. 한창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죠. 저는 잠시 급해서 화장실로 가게 되었고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홈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홈캠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화면에는 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신혼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지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심장이 쿵 내려앉았냐고요. 남자친구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보는 어떤 여자 한 명이 같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집안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지? 황당함에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여자 형제도 없을 뿐더러 그 여자는 당연히 남친 어머니도 아니셨거든요. 분명 처음 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행동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이 몹시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소파에 앉고 가져온 커피와 디저트를 테이블에 늘어놓았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 남자친구랑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은 채로 팔짱도 끼고 웃고 장난치고 서로의 입에 과자를 넣어주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게 뭔지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무슨 드라마라도 보는 것처럼 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이 여자는 누구며 남자친구가 왜? 너무 혼란스럽고 상황 파악이 빠르게 안 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서 현장을 잡아야 하나 싶은데도 다리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화장실에 우두커니 앉아 다정한 시간을 즐기는 남자친구와 그 여자의 화면을 멍청하게 바라봤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함께 꿈을 그리던 신혼집에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를 끌어들인 그 화면을요. 저는 토요일이 제일 바쁜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남자친구는 일부러 그 시간을 이용해 이런 짓을 벌였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기에 홈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요. 남자친구와 그 여자는 분위기에 취해 소파에서 스킨십을 하더니 거기서 나자빠지는데 그걸 보는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과호흡까지 올 뻔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구나. 완벽히 깨달은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 속에서 제 약혼자가 외간 여자와 신혼집 소파에서 짐승처럼 뒹구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으로 그걸 다 지켜봤는데 그러다가 그 여자가 누군지 번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자친구와 같은 팀 여자였습니다. 전에 남자친구네 팀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다 같이 하러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남자친구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다른 팀원분들은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는데 유독 한 여자만 좀 뚱한 얼굴로 인사도 잘 안 하길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 여자는 누굴까 하고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한은정 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누군지 알겠는 겁니다. 전에 남자친구와 제가 저녁에 데이트하고 있을 때도 연락해서 이것저것 물어본 그 여자였어요. 제 기억으론 그 여자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결혼을 앞둔 약혼자를 두고 제 신혼집에서 이토록 역겨운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은 한바탕 일을 벌이고 나서 집 밖으로 나갔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갑자기 사라져 오지 않는 제가 걱정됐는지 언니가 화장실에 찾으러 왔고 거기서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저를 발견했죠. 언니는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언니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언니도 분노로 눈이 뒤집혔죠. 이것들 진짜 미친 것들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을 거야? 당장 가자. 아니야. 이거 아까 거고 이것들 지금은 나갔어. 넌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당장 잡으러 가지 않고.
라는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언니가 겨우 부축해 주더라고요. 도저히 못 가겠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도 저를 안고 욕을 하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언니는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고, 가만 안 둔다고 이를 갈았죠. 언니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대로 쉽게 끝낼 수는 없다고, 그 더러운 것들한테 똑같이 되갚아 줄 거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언니의 말에 저도 마음을 다잡았죠. 저를 기만한 대가, 제 믿음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줘야 했습니다. 저는 언니와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남친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아직 회사 사람들한테 청첩장 안 돌렸다고 했지? 자기 회사 팀원들 가게로 초대하는 건 어때? 언니가 그렇게 하래. 대접한다고. 그날 청첩장도 돌리자. 정말? 우리 팀원들 다 합치면 10명 정도 되는데 괜찮겠어? 많이 먹을 텐데. 뭘 그 정도야. 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그 정도도 대접 못하겠어? 이야, 너무 좋지. 안 그래도 우리 팀원들 중에 자기네 가게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럼 날짜 정하고 알려줘. 남친은 제 제안에 감동하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남친 앞에서 제 감정이 흔들릴까봐 걱정했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태연하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남친에 대한 분노밖에 없어서 그런지 마인드 컨트롤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날짜를 정했고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가게는 그의 회사 동료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상간녀인 한은정도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보는데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남자친구 회사 팀원 말고도 한 명이 더 왔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한은정의 약혼남이고 다른 팀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은정이 그 와중에 자기 남자친구까지 부른 거죠. 가지가지 한다 싶은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내 약혼도 파토나지만 네 약혼도 파토날 거다. 개망신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그렇게 식사 대접을 했고 사람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고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결혼할 건데 한 말씀 하시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보고 그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얘기를 했죠.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시선이 가게 한쪽 벽면의 빈 프로젝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회사 직원분들은 프로포즈 영상이라도 트는 거냐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영상을 켰고 스크린이 밝아지며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저희 집 신혼집 거실이 화면에 나타나자 제 남친과 그 여자 한은정의 얼굴이 좀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자기야, 저거 우리 집이잖아. 집에 CCTV 있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 남친과 한은정이 현관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찍혔고 회사 사람들 모두 몹시 놀랐죠. 저 여자 한은정 대리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한은정과 남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 둘은 자연스럽게 뒤에서 껴안고 스킨십하고 한은정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경악하며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당장 안고? 왜? 좀 더 보지 그래. 빨리 안고? 그 와중에 저희 형부가 와서 남자친구 보고 물러나라고 했고 그 자리에 마침 있던 한은정 남자친구도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한은정 남자친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죠.
회사 사람들 다 경악하고 흥미진진한 얼굴로 영상 보고 수근거리고 남자친구와 한은정이 지난 스킨십과 더불어 소파에 들어 누우려고 할 때 남자친구는 스크린 쪽으로 뭘 집어 던지더라고요. 지도 도저히 못 보겠나 보죠. 그리고 동시에 한은정 남자친구가 달려나오더니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뒹굴었습니다. 한은정 남자친구가 화가 단단히 났는지 쌍욕을 하면서 제 남자친구를 곤죽이 되게 팼고 제 남자친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맞고 있더라고요. 다른 회사 사람들도 섣불리 말리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술자리 다툼이었으면 말렸겠지만 맞을만 하니까 아무도 안 말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게다가 한은정은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있겠던지 가방 챙겨 밖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팔짱 끼고 그 꼬라지 다 지켜보고 있었고요. 제 남자친구가 너무 처맞으니까 다른 직원들이 무슨 일 날 것 같았는지 그제야 와서 말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완전 피떡이 됐고 다른 직원이 병원에라도 가야 될 것 같다고 겨우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다 팔짱을 낀 채 냉소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어정쩡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씁쓸했던 그 기분, 그 이상한 기분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 훅폭풍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은 당연히 회사 전체에 쫙 퍼졌어요. 한은정 약혼남에게 곤죽이 되게 처맞은 제 남친은 코뼈가 내려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은정 약혼남을 폭행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맞을만 했는데 참 뻔뻔하더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 한은정 약혼남의 큰아빠가 그 회사의 이사님이었다고 했고 그 회사의 대표님도 아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폭행 고소는 했을지언정 당연히 후폭풍으로 남친은 회사에서 댕강 잘리게 되었죠. 회사만 잘린 게 아니라 그쪽 업계에선 앞으로 일을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물론 한은정까지도요. 그리고 당연히 한은정도 파혼당했죠. 회사는 그 일로 들썩들썩 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락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여자랑 자기랑은 그냥 단순한 파트너였대요. 서로 이성적인 감정 조금도 없고 각자의 약혼남, 약혼녀와 당연히 결혼할 생각이었다며 그냥 잠자리 합이 잘 맞아 그런 것뿐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어서 결혼하려던 남자가 맞나 싶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 여자를 좋아해서 그랬다면, 저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만날 생각이었다면 너무 분통 터지고 열받지만 납득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각자의 약혼자들을 속이고 그냥 서로 잠자리만 하려고 그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짐승들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것들은 한순간의 쾌락으로 자신들의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개망신 제대로 당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저도 깨닫고 좀 더 맑은 정신으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괜찮은 건 아니었죠. 저 역시도 개망신 당했고 비참했고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 영상을 틀었던 제 선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남들 보기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아무 조치도 없이 조용히 헤어졌다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배신을 당했을지언정 제 손으로 직접 복수를 했다는 사실에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혼을 했고 신혼집에 들어간 가구와 물건들은 싹 갖고 나와 처분을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집 구할 때 돈을 일단 남자친구가 먼저 하고 나중에 제가 반을 주기로 했는데 일이 파토가 나면서 그러진 않아도 된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꼴 보기도 싫은데 돈 때문에 엮여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남자친구는 대출을 받았었는데 회사 잘리면서 대출금 갚기도 힘들어지고 엄청 애매해졌나 보더라고요. 결국 완전 헐값에 다시 팔았다고 했죠.
어쨌든 전 남친은 회사에서 잘리고 소문이 다 나서 재취업도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쪽팔리다면서 저랑 파혼 후 도피성 유학을 가네 어쩌네 하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하는 정도 역시나 회사 잘리고 더 이상의 소식은 들은 게 없고요. 그 후 저는 여전히 저의 소중한 가게에서 사랑하는 언니, 형부와 함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언니랑 그때 일을 얘기하는데 씁쓸하면서도 통쾌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는 그 인간들에게 가장 멋진 복수를 할 겁니다. 그건 바로 제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아픔을 지우기 위해선 현재를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흘려보내고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